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며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과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구형이 다른 내란 재판에도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네 번째 우주 비행에 도전합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 설치가 완료된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등 모두 13개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구윤철 부총리, 국민연금의 규모 또 금융시장 감당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 안정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 전혀 아니다.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개시를 하는 것을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사 고의지연 의혹 등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전현직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30분간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특검 측의 구형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없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 나와 계엄은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계엄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발언한 걸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저녁 8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소집돼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포고령과 특별 지시사항 등이 적힌 문건을 받아 계획의 전모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 집행을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법무부는 일부 신원 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다고요? 오늘 결심은 서중 조사에 이어 현재 특검이 네,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주요 근거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에서 확보한 김 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네, 이어서 최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무더기로 기소했다고요? 나지 않지만 선포 전까지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에게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수사외압 의혹 담당팀이 올린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해 송 전 부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으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해 그 기간 증거가 없어지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며 이로 인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네, 이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재편안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산업통상부에 HD현대오일뱅크 그리고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구체적으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 조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 의원 출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조금 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특정범죄 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관련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을 언급하면서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석했다고 말했는데요. 개발부담금 문제는 군수가 지시할 수 없는 사안이고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김충식 씨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철 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ND가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사업시간 소급 연장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양평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특검은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한 여러 결정에 김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ESIND 대표를 맡았던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김 씨와 김 씨 배우자를 내일 소환할 전망입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오늘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11차 공판의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증인 신문은 마무리됩니다. 재판에 두 번 불출석했던 김 씨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다음 기일인 다음 달 3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특검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씨의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는 두 번째로 가벼운 근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육군본부 장교 34명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 낙점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 구성을 위해 참모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들은 30분 만에 상부 지시를 받고 복귀했지만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 서울행을 도모했던 점에서 2차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군의 명예가 회복되려고 하면 계엄버스에 탄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버스 탑승자들의 행적을 조사해온 국방부가 1년 만에 첫 징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는 30일 저녁을 앞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간부의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두 번째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마저도 전역일이 임박해 근신 처분은 징계 기록에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명예 전역을 신청했지만 이번 일에 연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걸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엄 가담자를 조사할 헌법존중 TF를 새로 꾸렸지만 계엄버스 탑승자 조사는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자 34명 가운데 장성은 14명인데 이 가운데 지난해 진급한 준장들은 삼점검 수여가 보류됐습니다. YTN 9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합동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이 마신 가스가 어떤 성분인지 또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근우 기자. 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감식이 진행 중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쯤입니다. 경찰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1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합동감식을 통해서 어떤 가스가 어떤 방식으로 누출돼서 노동자들을 쓰러뜨렸는지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0일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 스테인레스 공장에서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3명이 쓰러진 겁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협력업체 직원, 1명은 관리 역할을 맡은 포스코 직원이었습니다.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1명은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만 다른 2명은 아직 중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마신 가스가 일산화탄소인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장소가 공장 외부, 그러니까 천장이 열려있는 야외였다는 점입니다.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스 중독 사고가 나기는 어려운 장소인데요. 여기서 중독 사고가 나려면 한꺼번에 많은 가스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런 대량의 가스가 왜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이번 합동 감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독면이나 가스 측정기를 비롯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3월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졌고 이달 5일에도 가스 중독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포스코는 제철소장을 해임하고 사장이 직접 소장을 겸임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이의 친모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외상성 쇼크로 숨진 걸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아동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경찰이 어제 부모를 긴급 체포했는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20대 친모와 30대 계부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데 긴급 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서 오늘 중에는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오후 2시 반쯤 두 사람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6개월 여아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로 보인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나오면서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앞서 병원 측도 아이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두 사람은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의 사망 당시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23일 소방 출동 당시 CCTV를 보면 소방대원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소방 관계자는 YTN에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뱉어낸 음식이 묻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당시 아이 목에 음식이 걸렸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국과수의 소견을 바탕으로 아이가 숨지기 전 외부에서 물리적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라면 강하고 반복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오전 재판이 끝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재판이 지금 종료가 되고 이제 의견 진술을 마치면 구형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오전 재판이 끝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이륙했던 진에어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회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시간 넘게 괌 상공을 배회하면서 승객들의 불안에 떨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조경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에어 LJ920 여객기가 괌 국제공항을 떠난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륙하자마자 기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교민은 YTN에 상공에 있던 비행기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었고 폭발음도 몇 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뭐가 반쪽에서 보니까 불꽃이 엔진에서 파락 튀면서 폭발음이 좀 이따 들렸거든요.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 항공기가 이륙 직후 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2개 가운데 1개의 결함이 생겨서 정비를 위해 회항한다는 겁니다. 이후로 괌 상공을 맴돌다가 2시간여 만인 새벽 1시 55분쯤 괌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게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던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을 태우고 새벽 4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기체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승객들에게는 숙박과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찰이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맡아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7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한 코스피가 기관의 순매수 속에 상승 출발해 3,900선에 진입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1,470원대에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해 1,46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서 기대감이 높은데 현재 어디쯤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3,93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 오른 3,891로 개장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순매도 중입니다. 3거래일 연속 3,80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 3,9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였던 삼성전자는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10만 1,000원 이상 오르는 등 10만전자 복귀를 시도 중입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SK하이닉스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혼조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메타가 구글의 자체 제작 인공지능 AI 반도체인 TPU 채택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0.9% 오른 863으로 개장해 87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개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57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46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3시 반 기준 환율 1,472.4원과 비교했을 때 12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자제하고 전략적 환 해지에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들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풀고 증권사들은 고객의 해외 투자 시 환전 시점을 분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사자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 나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환율 안정 모두를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과의 사자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기금의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켜 장기 시계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투기적 거래와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자
긴급히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다음 주 12.3 비상기업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전선이 어느 때보다 가팔라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조금 전 밝혔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개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거듭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죠. 네, 민주당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 게 핵심인데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또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지금의 사법부 불씨는 결국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거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수 증언 등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3심 체제라는 사법체계의 큰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법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여야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는 변곡점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자고 요구하며 논의가 좀채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국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목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한번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선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협상 타결이 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내일 본회의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도 올라가죠. 맞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가 체포 동의안 표결은 법력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으로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압박 수위를 거듭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 역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추후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으로선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돌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건 역시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를 앞두고 여론전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오를 가다듬고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다가오는 12월 3일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지도부에게도 깊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전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민주당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민주당 당원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데 과반이
거리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최근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에 대한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1인 1표제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친명 당원들은 당원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잡음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네 번째 우주 비행을 앞두고 발사대 설치 작업이 끝났는데요. 오늘 저녁 최종 발사 시각이 확정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고흥나루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를 위한 설치 작업이 모두 완료됐군요. 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갈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5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는 연료와 전력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컬 케이블과 연결된 데 이어 발사체 신호점검 작업까지 받았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막바지 작업에서 유공합 케이블 연결과 기체 누출 여부를 파악하는 기밀 점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후부터 발사 운영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녁 7시 30분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기술적 준비 상황과 충돌 가능성, 날씨 등을 종합 검토해 저녁 8시 15분 정확한 발사 시간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러면 탱크 냉각을 거쳐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이뤄지고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네, 국민 모두가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할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습니다. 어제는 고흥 전역에 강풍이 부는 등 기상 악조건이 있어 일부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새벽 발사에 큰 지장을 줄 만한 기상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는 큰 문제가 없으면 내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발사됩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향하는 건데요. 4차 발사를 앞두고 이곳 우주센터 전방 4km 부근부터 일반 차량 접근이 제한되고요. 경찰과 군 인력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 시간이 임박하면 선박과 항공기의 이동도 통제됩니다. 해상 통제구역은 누리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입니다. 발사체 낙하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행 경로상 폭 24km, 길이 78km 해상도 운항이 불가합니다. 동절기에 첫 야간 발사가 예정된 만큼 대형 경비함정 등 27척이 안전통제에 나서는데요. 소방도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위험 반경에 따라 3단계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우주전망대와 해수욕장엔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고흥나루 우주센터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현재 고흥은 강풍주의보가 해제되고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일인 내일은 다시 낙뢰와 강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다행히 발사 시간대는 비켜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고흥 지역 날씨 현황과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고흥에서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날씨가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네, 오늘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추가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흥 북내면은 어젯밤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무척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기온도 13도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바람은 북풍 계열이 평균 초속 22m 안팎으로 무척 약하게 불고 있고요. 순간 돌풍도 현재 초속 6에서 7m 정도로 어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내일은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고흥을 비롯한 전국에 또 한 차례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고흥에도 다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발사에 영향을 주는 강풍과 낙뢰구름이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간인 내일 새벽을 지나 오전 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사 계획에 변수만 없다면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를 찾아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자, 과연 12월 3일 다음 주인데요. 계엄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소리치는 것을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전진할 때입니다. 저희들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저희들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사과는 이미 우리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과를 했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사과를 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냐.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정치에 아주 관여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에 좀 무관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그분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그 손실도 굉장히 큰 겁니다. 복망산천에 죽어 있는 조상도 흔들어 깨가지고 도와달라는 것이고 철천지 원수도 화해하는 게 그게 정치고 선거예요. 다음 주에 분명히 메시지 납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저 정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상황 극복하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이제 당이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이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장동혁 대표 어제 구미를 방문하기도 했고 장동혁 대표의 요즘 행보를 보면 일단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좀 뭉쳐야 된다라는 방향을 일단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집도끼부터 좀 잘 단속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기조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있었던 계엄 이후에 또 탄핵 그 가결 또 대선에서의 패배 뭐 이런 것으로 당이 많이 또 좀 무기력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 좀 당 대표로서 일단 중심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확장을 하자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3일이면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이 맞는 날이기도 하고 또 계엄이 있은 지 지금 딱 1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어떠한 취임 100일의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그러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제가 그 접하는 여러 이제 저도 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 또 저는 또 서울 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 여러 좀 그런 스펙트럼의 당원들을 좀 뵙고 또 저희 지지자들을 뵙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그 정말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와 또 중도 좀 층의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사실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차이가 큽니까? 네,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또 지도부로서는 그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또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숙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만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로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계엄에 대한 다시 한번 뭐 사과를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윤호개인이나 뭐 이러한 그 윤 대통령과의 절연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당원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 3일까지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에 어떠한 목소리를 가질지에 대한 그러한 것이 내년 또 지방선거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좀 있을 것이라 그런 면에서 좀 당 대표의 고심도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좀 어쨌든 간에 좀 수도권에서는 좀 중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민심이 또 많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과연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여기에 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저희 녹취에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 상당히 많다. 중도층에는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고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분석이죠. 중도층 특히 왜냐하면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상당히 오히려 중도층이 관심을 가지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깊이 관여돼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따라서 그 중도층을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그 김재원 전 최고의 얘기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만약 내년에 가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 지지 격차가 줄어들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간절한 게 1%, 2%의 차이 그런 식게 됐을 때 중도층이 갖고 있는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저런 말씀은 다만 뭐 장동혁 대표 쪽에 무게를 더 실어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층이 왜 투표를 안 합니까? 중도층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정확하게 방금 이제 전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서울, 경기 대수도권에서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더 가능성이 줄어들 텐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싸워볼 만한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뭐 부동산 아젠다의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중도층에게 관심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대표로서의 말하면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이 자립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마음은 사실은 당평이고 중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자기를 대표로 만들어준 보수 진영 또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희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교안입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체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강성 보수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년을 맞이하는 어떤 계엄의 일주기에 맞이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유화 목소리 내기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용태 전 비대위 체제에서 뭔가 사과의 메시지가 있긴 했었지만 그 비대위 체제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사과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으로서는 이미 사과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말하자면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그걸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하고 가야 돼요. 어차피. 그런데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쉽게 건너기 어려운 형국이고 그게 우리가 뭐 어떤 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내 지지율이 왜 민주당이 그렇게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 먹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복귀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최근에 정한 당원 70, 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두고 현직 단체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60만의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절반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도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은 앞뒤 모순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개딸 당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 경선 비율을 민심을 좀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 국민의 정서가 무엇인지,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우리가 파악해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경선 룰을 놓고 네. 상당히 좀 잡음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70대 30 이 부분을 두고 당에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도 강하게 좀 반발을 했고 김용태 의원은 아예 국민 여론조사 100%로 가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원 70 그리고 여론조사 30에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고민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예. 제가 21대 국회에서 2년 동안 장동혁 대표와 법사위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만 전 제가 본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민심을 잘 읽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금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의 방법을 위한 그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굉장히 현명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민의힘의 고민은 뭐냐.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한 80만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엄 이후에 사실 많이 탈당하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한 160만 정도 권리당원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제 제시한 것은 뭐냐면 당성을 많이 보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당에 대한 기여도 또 당에 대한 어떤 그 충직도 뭐 이런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당원을 좀 배가를 해서 당세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당원을 가입하는 분들에게도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단에서 기획한 것은 당세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뭔가 그 당원들의 그런 그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그 지자체장이랄지 이런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경선에 있어서 비율을 현재 5대 5제 7대 3으로 높이자.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7대 3의 좀 비율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현재 좀 의기소침해 있는 당원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 당원들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그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런 7대 3의 비율을 고민을 해서 제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아까 그 여러 지자체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광덕 시장도 지금 남양주 시장이라 본인의 선거가 굉장히 절실하죠. 네네. 그래서 또 밖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뭔가 민심을 오히려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런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오히려 5대 5 정도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또 합리적인 그런 방향이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뭐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그 의견을 좀 경청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다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각에서 당 일각에서 장동혁, 나경원 이 콤비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된다는 것은 이미 인지도가 높은 기존의 단체장들보다는 당심이 강한 사람으로 후보를 교체할
의중을 가진다.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전히 나경원 대표가 서울시장의 뜻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유리한 말하자면 그 경선 구도를 만드는 시도이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 루머 비슷한 부분입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비슷하게 국민의힘도 강성 당원들의 의존하는 그런 지도부의 공고화를 위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아까 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획단에서는 어떤 그런 그 당세 확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보이는 시각이 있죠. 뭐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아니면 뭐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기획단 한 명 한 명이 의견을 좀 제시해서 공감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서 7대3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 공천을 두고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워서 한동훈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의 이름이 거론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일부 레거시 매체나 이렇게까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집착하면서 영웅 만들기에 나서는지 한번 묻고 싶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나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뛰겠다. 내가 뭐 계양 가서 뛰겠다. 아니면 뭐 정말 호남 가서 뛰겠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가지 마세요. 절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저는 괜히 상계동 가서 3번 떨어졌습니까? 쉽게 가는 길로 가면 항상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험지 선언을 한다면 공천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실제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당내 기류가 여전히 냉랭하거든요.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그 배신자 프레임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론스타 관련해서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이 그걸 포커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YTN 오면서 요 앞에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이 당원 모집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뭐 계엄에 대한 사과 이전에 당내 화합부터 하라 이제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출구 전략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조금 전에 경선률 얘기를 했는데 7대3으로 가게 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공천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이제 방금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당원 중에서도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7대3이 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오히려 당원 가입을 더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서 이 방송국 앞에서 당원 가입을 하는 걸 보셨다 지금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당원 비율을 아무튼 높이는 것이 꼭 뭐 플러스적인 면도 있고 또 마이너스적인 면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또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또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 말로는 내년에 지방선거는 안 나가겠다고 좀 이야기를 좀 하신 게 있다 보니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방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재보궐 선거도 좀 확실한 지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것은 오히려 인천 계양을 이런 부분이다 보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험지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것은 본인의 어떤 당의 기여도도 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뛴다는 뭐 이러한 이제 의견을 좀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보궐 선거 지역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될지 말지 좀 이것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과의 이제 연대 가능성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죠. 11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고요. 오늘 오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세정당 대표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공적인 걸 떠나 사적으로도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도 정 대표님 제가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실은 총선 끝나고 저희가 정 대표님을 저희 당 당선자 워크숍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많이 주셨고 지금도 저희 당 의원들이 그때 그 가르친 교훈에 아주 여전히 감사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 의정활동에 마음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내란 터지고 국회 앞에서 광장에서 모두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또 혁신당이 뒤따르고 이러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또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를 수립했다 생각합니다. 좀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다들 너무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자 여당입니다. 또 게다가 저보다 정치 선배시고 정치를 훨씬 더 많이 하시고 경험도 두터운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민주당을 이끌고 계셔서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그 선진국 위상을 유지하면서 또 제도약하느냐 아니면 지체 또는 후퇴하느냐 이런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내란 세력이 재집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상하기도 싫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개혁정부의 재집권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뛸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이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곳곳에서 제2의 비상계엄 내란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이 제도권 아니든 제도권 밖이든 그렇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지금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내란 잔재 청산에 대한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다시 아스팔트에 나가서 헌정 질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12.3 불법 계엄의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개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그 옆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치 개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임할 때가 아닌 시기에 이뤄진 일입니다만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그리고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 비공개 최고위원
네,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운명 공동체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 지금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좀 섭섭한 그런 속내를 좀 비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서로 연대할 것인가를 봤을 때 오늘 저희가 이제 신장식 의원이 한 인터뷰에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어느 정도 좀 협의 뭐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서 민주당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응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이제 정청래 대표 방금 표정입니다. 응하지 않을 성산이 있고 조국 대표는 어쨌든 그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막아내지 않았겠냐. 이재명 정부의 수립에 우리 공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뜻은 실제로 보면 지방선거 공조에서 일정하게 우리 몫을 달라라는 얘기고 정청래 대표의 얘기는 뭐 다른 빌미를 통해서 변명을 통해서 그게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조국 혁신당 내에서 왜 우리하고 예를 들면 서울은 민주당이 갖고 부산은 조국 혁신당이 가지면 되지 혹은 뭐 부산이라고 하는 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는 건 어떠냐 이런 정도의 얘기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연락도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승패는 호남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호남에서 얼마나 조국 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원인 호남이 조국 혁신당을 같이 가야 될 세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혼란스러우니까 통합하라는 명령으로 볼 것인지 그게 아마 지방선거에 나와 있는 과제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조국 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사멸할 것인지 견딜 것인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의중에 달려있는 문제고 일정 정도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용인하는 수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다. 자, 마지막으로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좀 양당 대표의 표정을 보셨는데 약간은 좀 상반된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가? 지금 좀 정청래 대표는 좀 굉장히 좀 비협조적인 좀 콧대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현재는 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많은 이제 구애를 해야 되는 좀 상황이다 보니 첫 만남에서 잘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두 당이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지향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 연대를 해서 뭐 어느 지역은 좀 조국 혁신당 후보만 출마하는 뭐 이러한 선거 연대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조국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이 뭐 서울시장이나 또 뭐 부산시장 후보로도 뭐 거론이 되는 이만큼 또 본인이 이런 그 선거 연대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랄지 아니면 또 중요한 지역의 보궐선거의 후보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또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싶고 오늘 첫 만남이라 앞으로 좀 그 양당 간의 그런 이야기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어떤 구도가 좀 형성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며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통춤과 에어쇼 등 화려한 환영식으로 시작된 UAE 순방. 양국 정상은 100년대계 동반자 선언과 함께 3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모두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선 무기체계 공동 개발까지 포함하는 최대 150억 달러 넘는 계약 수주도 기대되는 만큼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으로 꼽힙니다. 또 구체적 사업도 다 발굴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지인 이집트에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합의하고 4조 원 규모 공항 확장 사업 제안도 받았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연설에선 중동을 상대로 평화, 번영, 문화 분야 상생을 뜻하는 샤인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외교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상회의 모든 세션에 참석해 다자주의와 기후 대응 강화, AI 기본사회를 강조했고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 일본, 중국과는 약식 회동을 하며 최소 10개국 대표와 만났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 다자 외교를 마친 소회를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나 개인 사람 간의 관계는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서로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좀 어려운,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에선 원전과 도로 건설, 보훈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맺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아공과 함께 중동의 전통적 강국들을 방문지로 선택한 건 우리 산업 협력 범위를 글로벌 시장으로 다변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심화하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비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확보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순방으로 그려낸 경제 협력의 큰 그림이 실제 계약과 투자 성사를 통해 국내 산업 성장까지 이어질지는 향후 과제로 남습니다. 올해 해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고환율 등 민생 경제 문제와 정치권 갈등 등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 할 거라며 교민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1박 2일간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동포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민들이 대한민국의 튀르키예 외교관이자 얼굴이라며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을 걱정하면서 든든한 지지자가 돼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민 행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취재진에 공개된 상태로 교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인데 유 전 총장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해 북측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감사 결과 발표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운용쇄신 TF는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당시 야권의 주장대로 일부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이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법에 규정된 보안성 심사 없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기밀을 보도자료를 통해 2차례 누설했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첩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첩보.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도 확인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또 유 전 총장은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와 관련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관련 법 발의로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 적용돼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지난 14일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며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AI, 양자 컴퓨터 조선 분야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고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하자마자 정부는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습니다. 이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과 연방 관보의 조속한 개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의 연방 관보가 조만간 개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업계 첫 사업 재편 계획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뒤 처음으로 HD 현대오일뱅크와 HD 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로부터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된 나프타 분해시설 설비의 합리화를 위해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해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는 재편 방안을 공시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환 위기 때도 연평균 환율은 1,400원을 넘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올해 내내 환율이 얼마나 높았던 건지 가늠이 되는데요. 연이은 구두 개입에도 불이 꺼지지 않자 정부는 기업과 국민연금에 이어 증권사까지 불러 모아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내국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68억 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 증권사들은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결제 물량을 시장 개장 직후인 오전 9시에 처리하면서 대량으로 달러를 환전하는데요. 이 부분이 환율을 자극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좀처럼 1,46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추가 메시지까지 내놨는데요. 그만큼 고환율이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유학생 가족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년에 학비가 환율 때문에 1억이 넘어가고 통장 잔고가 확확 비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아이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로서 참 속이 타들어가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미국 제품 가격이 우리나라에선 실시간으로 오르는 상황.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중국이나 일본 직구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환율 쇼크가 직구 지도까지 바꿔놓은 셈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환율 움직임을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하는 환노출 상품, 또 환차익을 노린 달러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환율을 반영한 상품의 최근 5개월 수익률은 비노출 상품보다 2.5배나 높았습니다. 고환율이 일상의 가격표, 가계 지출,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시 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름이 깊어진 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부담에 더해 대규모 대미 투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출 기업에 한정된 고환율 호재도 이제는 옛말이 됐는데요. 이 소식은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3년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1,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공사 비용은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현지 건설 비용으로 지급할 달러의 가격, 원달러 환율이 10% 넘게 뛴 탓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금액만 1,500억 달러. 고공행진하는 달러 값에 원화로 바꾼 투자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달러 빚을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기업에게 고환율이 호재라는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론에 따르면 환율이 높아서 가격 경쟁률이 생기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네거티브한 관계가 잡히더라고요. 한마디로 환율 상승의 효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환율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졌지만 치솟은 원자재 가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먼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물론 퀄컴 등 미국에서 주요 반도체를 수입하는 삼성과 LG 등 가전업계와 웨이퍼 등을 수입하는 반도체 업계까지 환율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공사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미래 사업 계획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자연 실업률이 4.4%보다 낮을 정도로 완벽했던 미국의 고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도 관세로 인해 휘청이며 소비자 신뢰도는 4월 이후 소매 판매는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철옹성처럼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 상황. 산업 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이직으로 인한 자연 실업률이 4.4%로 추산되는데 9월 전까지는 실업률이 이보다 낮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 실업률은 4.4%로 올라갔고 11월 8일까지 4주간 민간 고용은 전기 대비 주간 평균 13,500명 감소했습니다. The labor market is actually frozen, and we've heard of a lot of corporations doing layoffs, and the unemployment rate did tick up, right, to 4.4%, heading toward 4.5%. 조사를 담당한 미국 고용 정보 업체인 ADP는 연말 소비 시즌에 고용 대목에 소비가 흔들리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체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0.2%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관세로 인한 고용 부진과 인플레이션은 미국 소비자들의 11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4월 이후 최저로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95.5였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월에 88.7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관세를 언급하면서 고물가에 대해 점점 더 경계했고 고용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서 나타났고 특히 무당층 사이에서 두드러져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가짜 환자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실손 보험금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과 가짜 환자 68명 등 81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조한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이용해 1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금속 용해액이 튀어 60대 노동자 A씨가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금속을 녹이는 공정에서 질산을 투입하던 중 화학 반응으로 용해액이 튀면서 사고를 당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가운데 오늘 특검팀의 구형량이 향후 다른 재판에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결심 공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재판이 끝났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되는 마지막 공판 기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오전에 서증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 측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심시간 때문에 이제 잠시 휴전기를 거친 다음에 이후에 검찰이 의견 진술 마무리하고 특히 이제 피고인단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진술이 또 2시간가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한 5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오늘 공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좀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검찰에서 구형량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인가도 앞으로 있을 그런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릴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요. 이 내란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 그리고 내란을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전에 이런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이석기 전 의원의 이 내란 선동 혐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징역 9년이 내려졌던 바가 있는데 이 내란죄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특히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이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요. 검찰이 이 관련된 혐의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높은 형량을 내리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 상향이 열려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다만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담했다기보다는 말리지 못한 부분을 가담했다고 볼 것인가, 방조했다고 본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은 좀 달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은 어렵지만 이 법정형 그대로 한다면 검찰 측에서는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예, 한 전 총리가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위증한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 가운데서 그러니까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을 때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 CCTV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에서 문건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모습이 잡히면서 헌재에서 위증을 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는데 진술을 오히려 번복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만약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으면 증거가 분명함에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어찌 보자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위증 부분을 인정했다고 해도 지금 중요한 가장 또 형량이 높게 구성된 부분은 이 내란에서 주요 임무를 담당했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검토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 중요 임무를 담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차이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어떤 자기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시하고 진두지휘했던 상황들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가 쉽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상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함에도 말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부분을 놓고 한덕수 총리가 언제 일단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어느 정도 말리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특검에서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건들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부분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논란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가 결과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걸 어느 정도까지 행위로서 포섭할 것인지가 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한 전 총리의 선고는 이제 내년 1월 중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를 좀 전망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이제 내란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공판이 종료가 되고요. 선고도 가장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내란죄를 방조했는지 아니면 내란죄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는지를 판단하려면 1차적으로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의 그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판에서도 그 해당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가담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가담의 정도가 좀 덜하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만약 실제로 유죄가 판단이 되고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면 다른 관련자들은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재판 1심 판단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 시점에서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 상방이 열려있는 그러니까 법정형으로 보자면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은 어렵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의혹을 이제 좀 자료 확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같은 부분 이미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한 그런 자료들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를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읽혀집니다. 특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특히 그 당시가 지난해 5월 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을 당시에 본인의 수사 관련 기록이라던가 다른 이전 영부인들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 내용을 보냈다는 것이 또 알려지면서 또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던가 자료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이미 사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압수수색이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조치가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혐의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떤 청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건희 씨가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당시에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개시가 막 되고 있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내일 수사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내 수사를 잘 봐달라고 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돼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영부인들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그러니까 진행을 독려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예. 지금 특검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 전후의 문자 내용의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혹시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무마하려고 하고 다른 영부인들의 수사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청탁, 부탁을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런 청탁 상황들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있었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엔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내란 특검에서도 이 결국 이 12.3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였는가,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는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 수사에 대한 진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역시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겠는가까지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의 어떤 인사가 단행된 측면이라던가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챙긴 그런 부분들 역시도 비상계엄 선포와 어떤 접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은 비상계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12.3 비상계엄에 임박해서 당시의 전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경고형 기상계엄이 아니라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준비한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데 내란 특검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국정원장을 다시 조사를 함으로써 결국 그 전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피는 측면,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워낙 여러 사람들의 지금 진술 증언들이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3대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를 앞뒀습니다.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의 경우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28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최상병 특검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구속영장이 많이 기각되었다라는 부분이 예. 좀 더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10차례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 한 명만 받아들임으로써 뭐 영장이 90% 기각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영장의 발부는 지금 현재 구속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다룬 것이지 예.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뭐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예. 다만 이제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 최상병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결국 이 VIP의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 때문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건의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얼개인데요. 적어도 여러 차례 조사들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VIP의 경로설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수사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의 연결고리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좀 의문점으로 남는 건 왜 그럼 경로를 하였는가, 어떤 청탁 때문에 경로를 하였는가, 그 부분은 특검 측도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어떤 청탁 때문에 이런 외압이 발생을 한 것인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외압이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내란 재판이 좀 지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제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석방이 돼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구속 기한을 앞두고 보석이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석방을 해주기보다는 적어도 보석을 인용해 줌으로써 조건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집에서만 거주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 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석방이 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 기소가 되고 그 재판에서 또 이제 구속이 필요성이 입증이 된다면 구속 기한이 또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엄빌리컬 타워에 연결하는 작업을 오늘 오전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빌리컬 타워는 수직으로 세워진 누리호에 액체 연료와 산화제, 전기 등을 공급하는 대형 구조물로 타워에서 나온 케이블은 누리호의 탯줄로 불립니다. 항우연 관계자는 연료를 넣기 전 엄빌리컬 타워의 케이블과 누리호가 단단히 밀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기상 악화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발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1284초, 즉 21분 24초를 비행하게 됩니다. 엔진 연수와 단 분리 등 각 단계는 초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나로 우주센터. 누리호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립 장치가 분리되고 누리호 1단 로켓의 엔진 4기가 불을 뿜습니다. 정밀한 공학 설계를 바탕으로 초단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솟구치는 누리호. 이륙 후 2분 5초가 흐르면 1단 로켓이 연소를 멈추고 분리됩니다. 고도는 63.4km입니다. 누리호는 이제 2단 로켓의 힘으로 계속 솟구치며 성층권을 돌파합니다. 3분 54초, 201.9km 상공. 공기 저항이 크게 감소하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누리호는 머리 부분을 감싸고 있던 페어링, 즉 위성 보호 덮개를 분리해냅니다. 4분 32초가 지나면 2단 로켓이 떨어지고 3단 로켓이 점화됩니다. 13분 27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목표 고도인 600km입니다. 지금부턴 위성을 내보내는 사출이 진행됩니다. 궤도에 오를 1번 타자는 오로라를 관측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누리호는 이어 작은 큐브 위성 12기를 20초 간격으로 2기씩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12번째 큐브 위성까지 떠나면 임무 완수. 모든 과정이 순조롭다면 21분 24초 만에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남은 3단 로켓은 공전 궤도를 돌다가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하거나 바다에 떨어집니다. 다단 연소와 로켓 분리, 위성 사출까지 오차 없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 차례 입증하게 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지만 엔진은 경남 창원에서, 뼈대는 사천에서, 그리고 탑재되는 위성은 대전과 서울 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리호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우리 기업 수백 곳이 제작한 순수 K 발사체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47.2m, 아파트 15층 높이인 누리호는 3단으로 이뤄진 발사체입니다.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가 묶여 있습니다. 300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추력을 만들어내 누리호를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75톤급 엔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은 터보펌프와 연소기, 센서와 배관 등 3만여 개. 모두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기업 300여 곳이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품들이 하나로 합쳐져 누리호의 심장으로 조립되는 곳은 경남 창원입니다. 하나하나씩 조립을 해서 한 3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업체들, 엔지니어들이 이제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천과 완주에서 만들어진 누리호의 구조물, 즉 뼈대는 비행 중 강한 진동과 고온, 극저온 등 모든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제 바로 아래쪽에 3단 7톤 엔진이 달리는 제품으로 얘는 엔진 지지부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좀 더 강한 강성을 가지고 아래쪽에 추력을 위쪽 동체로 가장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리호가 싣고 갈 위성 13기를 만든 것도 서울과 인천, 대전에 있는 우리 연구기관과 대학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데 합쳐져 K 발사체, 누리호로 탄생한 곳이 바로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이자 우리 손으로 만든 우주 발사체가 날아오른 첫 번째 장소,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한 초안을 대폭 수정한 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과 각각 실무급 회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정안에 동의한 거로 알려졌지만 아직 이를 공유받지 못한 러시아는 미국과 이룬 기존 합의의 핵심 내용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과 각각 실무급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입장 위주로 채워졌던 종전안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대폭 수정된 뒤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러시아의 수용 여부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앞서 합의한 28개 항목의 종전안 초안에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서 이 내용을 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там будет выморан дух и буква Анкориджа по тем ключевым пониманиям, которые м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то, конечно, это будет принципиально другая ситуация.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만든 19개 항목의 새 종전안 초안은 돈바스 영토 포기와 나토의 안전 보장 등 핵심적인 부분은 대통령들이 결정하도록 빈칸으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협상을 서두르려는 모습입니다. Ще є зараз над чим попрацювати всім разом. Дуже непросто. Щоб зробити фінальний документ, сенситивні речі я обговорю з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의지의 연합 화상회의를 연 유럽 국가들은 평화가 항복을 의미해선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The absolute condition for a good peace is a set of very robust security guarantees and not paper guarantees. 유럽은 종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보장군 파견 준비 등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감치 결정이 내려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죠.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 직권 회부를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감치 결정이 내려진 김용현 변호인들에게 조사위에 직권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숨진 줄 알았던 여성이 이틀 만에 화장 직전에 관 속에서 깨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이 순간에 유가족과 관계자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65살 여성이 화장을 위해 사원으로 운구됐습니다. 이 여성은 병상에 누워 지내다 이틀 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이 화장 절차를 설명하던 순간 관 안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숨졌다고 믿었던 여성이 팔과 머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ที่จังหวัดพิษณุโลกแล้วก็พอมาถึงวัดของเราก็จะทำพิธีให้คุณยายแต่ผลสุดท้ายเปิดหีบมาคุณยายยังไม่เสียครับ 놀라움과 기쁨 속에 유가족과 사원 관계자들은 곧바로 여성을 관 밖으로 옮겨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เอาออกจากโรงครับแล้วก็จะรีบ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ลยครับ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이 여성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원 측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의 크레인인데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크레인 끄트머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작업자인가 싶기도 한데 연결된 장치가 하나도 없는 맨몸입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죠. 결국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5살 소년이 300m 높이의 크레인 구조물에 올라갔다가 고립됐던 건데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9시간여 만에 구조됐는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년은 높은 곳의 전망을 보고 싶어서 크레인에 올랐다고 합니다. 두 남성이 건물 밖을 나가려고 합니다. 한 명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 쫓아와 이들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경비원에게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는데요. 지난 6월 영국 켄트의 마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현장입니다. 이 남성은 장애인인 척 행동하며 공범과 함께 맥주를 훔친 뒤 외투에 숨기고 마트를 나설하다 제지당하자 폭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일 법원에서 징역 3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켄트 경찰은 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옆에 칠면조 한 마리가 멀뚱멀뚱 서 있죠.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다는 표정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넵니다. Are you ready? Gobble. I just want to tell you this very important. You are hereby unconditionally pardoned. 네,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칠면조 고블인데요. 앞서 고블은 주인공으로 함께 선정된 칠면조 와들과 워싱턴 DC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는 호사를 누렸고요. 사면 행사 직전에는 백악관 프레스룸에서 포토타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칠면조 사면은 지난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자리 잡은 미국 추수감사절의 전통 행사죠. 이 사면된 칠면조들은 평생 식용으로 도축되지 않고 농업대학 등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한 김현수가 LG를 떠나 KT와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간 옵션 없이 50억 원. 김현수는 국내에서 세 번째 팀에서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과 첫 한국 시리즈 MVP 영광도 잠시. 곧바로 이어진 장구의 시간. 김현수의 선택은 KT였습니다. KT는 김현수와 3년간 계약금 30억과 연봉 20억을 합쳐 50억에 사인했습니다. 선수가 분리한 옵션은 모두 뺀 FA 계약입니다. 세 번째 FA 행사로 총 255억 원. 김현수는 자신의 가치와 새로운 도전에 이적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요청 받아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당연한 거고 또 좋은 성적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KT즈가 끈기가 있다는 거를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두산과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에 이어 LG와 8년 동행을 끝낸 김현수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격 기계입니다. 17년 동안 통산 타율 3할 1푼 1리에 3할만 10번. 8,000타석 이상 기준으로 타격 4위, 최다 안타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LG와 FA 4년 계약 기간은 평균 타율 2할 9푼 3리, 올해에도 2할 9푼 8리로 건재했습니다. 마흔을 곧 앞둔 나이에도 3할을 칠 수 있는 능력에 KT는 일찌감치 김현수의 관심을 전했습니다. 간판 강백호가 빠져나가면서 타선의 공백은 더 커졌고 셀러리 캡 때문에 3년 35억 이상을 줄 수 없었던 LG와 경쟁해서 승리했습니다. KT는 김현수에 이어 NC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린 외야수 최원준도 4년의 옵션 포함 48억에 붙잡았습니다. 올해 기아에서 팀을 옮기며 조금 부진했지만 20년 3할 2푼 6리, 21년에 2할 9푼 5리에 174개 안타, 군 제대 후 24년에도 2할 9푼 1리를 기록한 만큼 KT는 수비와 주루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최원준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50홈런, 150타점이라는 신기록을 썼던 디아즈의 활약을 내년에도 삼성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의 재계약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힘있게 때린 공이 중견수의 점프와 담장을 넘어서 관중석으로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삼성 디아즈의 50호 홈런입니다. 타점과 장타율까지 3관왕에 오른 디아즈의 타격을 내년 시즌에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이 최대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5천만 원에 디아즈와 재계약했습니다. 올해보다 2배 정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For sure, that's my best year in my career. I'm really happy for me myself because I'm doing my best to get this as of right now. 이닝 수와 퀄리티 스타트 횟수에서 KBO 리그 1위를 차지한 외국인 투수 후라도 역시 최대 170만 달러에 재계약하면서 삼성은 외국인 투타 에이스를 모두 잡았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한화의 원투펀치입니다. 한화는 일찌감치 폰세와 와이스에게 재계약 금액을 제시했지만 메이저리그와의 경쟁에서 현실적으로 한 명을 잡기에도 벅찬 상황. 시상식에 참석한 폰세는 미리 이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Actually, I grabbed the dirt because every stadium that I've been a part of, I create a shadow box, or where I put my uniform, pair of cleats, my glove from the year, and I always try to collect some dirt from the mound that I got to pitch on. LG도 우승주역 토러스트, 오스틴과의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기존 선수와 새 얼굴을 놓고 각 구단의 신중한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025 KBO 시상식, 선수들을 뛸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자부심. 득점상 수상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수비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언급해 주신 매직빵님 덕분에 이렇게 제가 더 돋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야구장 센터에 있는 도미노 피자에서도 또 피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 제가 선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자책 점상, 탈삼 진상, 승률상, 승리상까지 투수 4관왕의 주인공 한화 이글스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표정과 바람이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현재 전남 고흥은 맑은 가운데 초속 2m 안팎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준비에 무리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 시점이 발사 시각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 편인데요. 다만 초미세먼지의 여파가 남아있는 중서부와 영남 일부 지역은 오늘까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의 아침 추위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도 서울 10도, 광주와 대전 12도가 예상되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서울에도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